자, 이게 그 훈민정음 간송 전영필 선생님께서 목숨처럼 지켜내신 1940년 안동에서 발견하셔서 일제강점기 때 기와집 11책값을 내서 지켜내신 정말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이게 세종대왕께서 직접 창제하신 훈민정음 28자에 대한 원리와 음가와 또 그 의의가 나와 있고요. 28개에서 24개가 됐는데요. 사실은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28개의 글자 말고 또 굉장히 중요한 한글의 기능 중에 세종대왕께서 명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지인으로 다 만들어냅니다. 놀라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를 세종대왕께서 홀로 진짜 만드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카이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현준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로는 이현준 TV가 있고요. 저는 마이풀이라는 브랜드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어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가나다라는 브랜드로 전 세계에 우리 한국어를 수출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훈민정음이 있기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소통했나요? 자,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우리나라는 대대로 동아시아로서 한자 문화권이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베트남이라든지 싱가포르, 또 몽고 정도까지를 동아시아 그리고 한자 문화권으로 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사실은 갑골문으로 시작된 한자를 문자로 쓰기 시작했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삼국시대부터 그 전부터 또 신라 고려 그리고 조선에 이르기까지 한자를 썼습니다. 근데 이 한자는 우리나라 말과 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교착어로서 조사가 있고 또 중국이랑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찾아라고 해서 글자를 빌려 쓴다 해서 한자에서 일부 음이나 훈을 따서 음이나 뜻을 따서 표기하는 우리가 잘 아는 향찰이라든지 이도라든지 또 구결이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 있던 게 아니고요. 일본도 이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아마 일본에서 쓰던 방식도 우리가 전래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내피셜입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가 활발히 교류하면서 일본의 한자도 가르쳐주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향찰이라든지 이두를 썼습니다. 즉 한자만 가지고는 그대로 우리나라 말을 표기할 수가 없으니까 한자의 음이나 조사 부분을 주로 이제 음을 썼고요. 또 이제 뜻 부분 훈독이라고 해가지고 향찰로 썼는데 또 이두를 썼는데 그거를 일본에서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일본도 사실은 음과 훈을 따서 쓰는 그게 이제 히라가나라든지 가타가나도 사실 그게 원리에서 나온 거고요. 또 베트남 글자인 쯔놈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마찬가지 베트남도 한자 문화권이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옆에 우리가 구결 달듯이 한자를 변형시켜서 자기네 나라 발음을 표기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원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향찰이나 이두에서 한자만 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라든지 어순을 바꿔 쓰는 구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지요. 다만 한자 자체도 식자들, 귀족들, 지배층들이 쓰는 거였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사용하기가 어렵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선시대 또는 그 이전에도 귀족층과 지배계층 말고는 문자 생활은 거의 없었다. 문맹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있기 전에 불편함이 뭐냐면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구결이라고 해가지고 예전부터 쓰던 겁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썼는데 구결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과 한자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말은 교착어이기 때문에 조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마음도, 마음을, 마음까지 이렇게 뒤에 있는 조사로서 여러 의미가 되는 걸 이제 교착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도 교착어고 일본어도 이제 교착어입니다. 근데 한자는 고리버고 중국어는 고리버고 이제 굴절어기 때문에 저희랑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중국어는 우리랑 어순도 다르고 다른 언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리버인 한자를 가지고 우리가 교착어로 쓰려면 조사도 필요하고 또 어순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요럴 때는 또 음을 쓰고 요럴 때는 또 뜻을 쓰면서 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훈독, 뜻을 썼고요. 그 다음에 조사 같은 경우는 뜻보다는 이제 발음이 중요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이, 마음을, 마음도 할 때 이, 을, 도는 뜻이 없고 조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한자에 비슷한 음만 쓴 겁니다. 우리가 아는 새 을자 같은 게 이제 목적어 을을 쓸 때 조사를 썼거든요. 그게 새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을을 쓴 거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마음을 할 때는 마음은 심자로 표시하고 마음 심자로 을은 이제 새 을자를 쓰는 게 마음을 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또 구결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구결이 이제 마찬가지 한자를 풀어 쓰고 해석을 할 때
이 순서를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한자 시험 같은 거 공부할 때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한자 시험 중에는 한자를 쭉 풀어쓰고 해독하는 순서를 맞춰라라고 이렇게 한자 시험에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목조가 뒤로 가 있고 막 하기 때문에 한자를 쭉 쓰면 그대로 우리나라 말 순서대로 읽으면 안 되고 그걸 이렇게 앞뒤로 막 바꿔서 해석을 해야지 한자가 되잖아요. 그걸 그 어순을 바꿔주기 위해서 제대로 해독하기 위해서 표기했던 게 석독구결이라고 하는데 그 석독이 풀어서 쓰기 위한 방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글자를 간략하게 해가지고 뭐 조사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 쓰는 걸 이제 자토 석독구결이라고 하고요. 또 점을 찍어가지고 여러 점 표시로 정말 무슨 암호 같은 겁니다. 이 점 찍은 거 가지고 수백 개를 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토 석독 구결은 비교적 우리나라 언어 교육에서 근래에 발견이 돼서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점토, 자토가 뭐냐면 우리말에 있습니다. 야, 너 내 말에 토 달지 마 할 때 이 토가 바로 그거예요. 한자에 토를 달아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점으로 토를 다는 걸 점토, 석독, 구결이라고 하고 글자를 요약해가지고 글자로 약자 같은 걸 만들어서 일본의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이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그걸로 그 식자들이 이 한자로 우리나라 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또 쓰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걸 자토, 석독, 구결을 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어렵죠. 한자도 다 알아야 되고 그 한자에서 변형해서 각종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언을 또 해가지고 표시해야 되고 또 점을 찍어서 해석하는 순서를 바꿔야 되지. 또 이두나 향찰이라고 해가지고 어쩔 때는 음을 써서 또 어쩔 때는 음을 써서 우리나라 말을 참 표기하는 참 한자 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표기해서 쓰기 위해서 노래도 만들고 노래도 표기하기 위해서 그게 향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양주동 박사라는 분께서 그분은 와세다 대학에서 영문과 전공하신 분인데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향가를 더 열심히 연구하는 거 보고 그분이 비분 관계에서 영문과 나오셨지만 우리나라 향찰, 향가를 다 해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향가도 뭐 초연가라든지 이런 거 다 그분이 만드신 건데요. 정말로 보면 어려웠던 정말 한글이 나오기 전까지 즉 훈민정음 창제하기 전까지는 힘들게 문자 생활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에서 사라진 네 글자가 무엇인가요? 1443년에 세종실록의 12월 30일 마지막 기사에 이달의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는데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성어, 남유, 합힌 연여의 글자를 이뤘다. 뭐 이렇게 나온 구절이 딱 나옵니다. 우리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으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 일렀다라고 딱 끝납니다. 이러고 근데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1446년에 훈민정음이 반포가 되는데요. 초기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만드신 것이 참 소중하게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간송 전영필 선생님께서 목숨처럼 지켜내신 훈민정음 해례본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그 훈민정음 간송 전영필 선생님께서 목숨처럼 지켜내신 1940년 안동에서 발견하셔서 일제강점기 때 그 유명한 기와집 11책값을 가지고 내서 지켜내신 정말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이게 세종대왕께서 직접 창제하신 훈민정음 28자에 대한 원리와 음가와 또 그 의의가 나와 있고요. 정인지, 당시 세종대왕께서 가장 아꼈던 정인지는 세종대왕이랑 음력으로는 정인지가 음력 12월이기 때문에 한 해 먼저 태어난 거로 나오지만 사실은 양력으로 치면 1397년 1월 5월생 1월에 정인지가 태어나고 5월에 세종대왕께서 태어나니까 동년배입니다. 그런데 정인지는 14살에 과거시험에 합격을 하고 17살에 장원급제한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문과와 이과를 넘나드는 정말 뭐 역법이라든지 천문, 동양, 우리의 철학, 음악 못하는 게 없었던 천재 중에 천재였고요. 세종대왕께서 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정인지 하나뿐이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도 얼마나 천재였겠습니까? 세종대왕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학자였고 문과 이과를 넘나드시는 분이었는데 그런 세종대왕의 말을 겨우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해 싶으니까 세종대왕이 사실 정인이보다도 한 수 위죠. 사실은 그 정인지가 쓴 서문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훈민정음은요 최초 28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음이 17개 그리고 모음이 11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4개가 사라졌습니다.
이응과 옛 이응이라고 하는 꼭지 이응이 이제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이제 꼭지 이응이 없어진 거고요. 여린 히읗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획이 하나씩 더 되면서 음이 거칠어지거든요. 기역에서 획이 하나 되면서 키읔이 되고, 미음에서 획이 하나 되면서 디귿이 되고, 디귿에서 티귿이 되고, 그 다음에 미음에서 또 획이 위로 올라가면서 비읍이 되고, 옆으로 가면서 피읍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시옷에서 또 획이 하나 되면서 지읒이 되고, 또 획이 하나 추가되면서 치읓이 되고, 그래서 스, 즈, 츠, 그, 끄, 느드, 트 이렇게 되는데, 이응도 이응에서 히읗 각이 중간에 여린 히읗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린 히읗이 사라졌죠. 의와 흐 사이에 이런 소리인데 바람 소리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반치음, 우리가 세모라고 하는 반치음도 자음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음 중에 사라진 거는 이제 여린 히읗이 사라졌고요. 꼭지 이응이 이응이랑 합해지면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옛 이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반치음 세모가 사라져서 세 개가 사라졌고요. 모음 중에는 아래아가 사라졌습니다. 원래 모음이 11개였는데 그 다음에 천지인 아래아의 천, 의와 이로 이게 조합이 돼서 의가 되는데 아래아가 사라져서 모음 1개인 아래아, 그리고 초성 3개인 옛 이응과 반치음 세모, 그리고 연인 히읗이 사라짐으로써 이제 4개가 사라졌죠. 그래서 28개에서 24개가 됐는데요. 사실은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28개 글자 말고 또 굉장히 중요한 훈민정음, 즉 한글의 기능 중에 세종대왕께서 명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경음입니다. 이응을 순음 밑에 쓰면 순경음이 된다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입술순, 그러니까 순음, 미음, 비읍, 피읍 밑에 이응을 붙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음 순경음도 있었고 피읍 순경음도 있었고 비읍 순경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순경음은 마찬가지 경음, 즉 무나 브나 프보다 가볍게 소리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가 아니라 르, 프가 아니라 프 이렇게 가볍게 소리 내라고 해례본에 음가가 나와 있습니다. 입술이 잠깐 합쳐지면서 가볍게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읍의 브에서 비읍 순경음입니다. 피읍의 프에서 프, 뭐죠? 영어의 P와 영어의 F 발음이죠. 또 영어의 B와 영어의 V 발음이죠. 표기할 수 있게 돼 있던 거예요. 반치음 세모는 시옷에서 지옷 가기 전 발음이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영어로 따지면 Z 발음에 가깝습니다. 지브라 할 때 즈. 여러분 지브라가 아니라 지브라 가볍게 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그거 반치음 세모, 우리 사라진 반치음 세모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리고 시옷 디귿도 표기했었고요. 세종대왕이 쓰신 이 훈민정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록 28자, 세종대왕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글자는 28자로 간단하고 요약하지만은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8개 가지고 전환을 하면 복자음도 만들고 복모음도 만들고 다양한 발음을 무궁하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 훈민정음은 세종대왕께서 하늘이 된 예지로 홀로 신기를 운영하여 창조하신 글자라고 실록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정말 그게 이제 홍양호가 17세기에 정조대왕 때 홍양호라는 분이 쓴 그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홀로 신기를 운영해서 하늘이 된 예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 말에 동감을 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거는 이 우주 안에 있는 거죠. 그 우주의 원리를 알면 모든 걸 풀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흙과 나무와 사람과 모든 동물과 소리, 물, 그게 다 결국 우주의 물질로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철학자들은 이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졌고 이 우주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 때부터 그 전부터 또 우리 동양에서도 정말로 많은 철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그래서 뭐 4원소설, 5원소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에서부터 서양에도 있었고요. 우리 동양은 뭐가 있었습니까? 음양오행입니다. 이 우주는 음과 양이 있고, 즉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수컷이 있으면 암컷이 있고, 높음이 있으면 낮음이 있고, 그렇죠?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옥화토금수, 이 5개의 오행, 이것이 5개의 물질이기도 하면서 5개의 또 기운을 의미합니다. 이 우주는 나무, 불, 흙, 그 다음에 금, 물로 이루어져 있고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일주일을 삽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 일주일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음양오행을 사는 겁니다. 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사지 않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우리 철학의 기본이 되는 게 사실은 우주학에서 비롯됩니다. 서양의 점성술이나 동양의 명리학이나 사주역학 이런 모든 것들이 뭐 관상학이라든지 성명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동양의 음양오행이 나오고요. 그 음양오행은 결국은 천문학이자 우주학입니다.
그 사람의 관상도 음양오행으로 풉니다. 동양의 관상에서는요. 모든 게 다 거기서 나온다고 하는데 사람의 목소리도 결국은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양모음 있고 음모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소리가 있고 화소리가 있고 물소리가 있고 불소리가 있고 흙소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목화토금소. 그럼 결국은 사람의 소리도 우주에서 있는 거고 이 모든 소리들이 다 우주에서 있는 거니까 나무 소리가 있는 거고 새 소리가 있는 거고 목화토금 새 소리가 있는 거고 물 소리가 있는 거고 흙 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도 결국은 이 구강 구조에서 음소리, 양소리, 목화토금수가 난다고 본 거죠. 그게 세종대왕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해하십니다. 소리를.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신 거죠. 대단히 소름이 돋습니다. 그래서 이 자음을 초성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목화토금수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있다. 목은 뭐냐? 그, 크, 끄. 여러분, 크가 어디서 나냐면요. 어금니에서 납니다. 이 어금니는 뿌리를 깊이 닫고 있기 때문에 나무와 같다. 나무 소리가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크. 아음이라고 해서 어금니 소리는 목소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요, 불이죠. 느드트. 여러분, 느드트는 혀소리입니다. 이게 불소리고요. 혀는 우리 입 중에서 제일 항상 움직이고 있죠. 불이 어떻습니까? 불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은 계속 움직이죠. 혀가 계속 움직이니까 혀는 불이다. 그래서 여러분 느드트 소리를 내려면 혀 끝에 소리가 나는 걸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에 보면 니은, 디귿, 티귿이 혀 끝이 천장에 닿는 모습을 그대로 형상해서 참 세종대왕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티귿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미음, 비읍, 피읍이 어디서 납니까? 입술의 소리가 납니다. 미음, 비읍, 피읍은 입술의 소리가 난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입술 소리죠. 입술 소리가 뭡니까? 입술은 네모 반듯하죠. 그리고 모났다가 펴진다고 해서 흙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순음, 목화토금 설 때 토, 이게 그래서 순음입니다. 미음, 비읍, 피읍입니다. 그리고 목화토금이죠. 금이 뭐냐? 쓰입니다. 우리 이 구강 구조 중에 쇠에 해당하는 도끼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이죠. 이로 우리가 물고 뜯고 깨물지 않습니까? 도끼가 나무를 찍듯이. 그래서 이가 금소리다. 이가 나는 소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지츠 소리 한번 내보십시오. 이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옷이 한자에 이 치자에 보면 시옷처럼 되어 있는 게 그게 뭐냐면 고대 갑골문에서 이를 형상화한 겁니다. 이를 형상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가 빽빽히 들어차니까 그걸 시옷으로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옷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시옷은 이 소리고 이 소리는 금소리다. 시옷에서 지읒에서 칡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하나씩 거칠어지면 같은 기관에서 목이면 목소리, 입술이면 입술, 또는 이면 이 하나씩 거칠어지는 거에 획을 더한 거예요. 정말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뭡니까? 목구멍에서 나는 거예요. 목구멍은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목구멍을 그대로 번떠서 이응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응 소리가 목구멍 소리예요. 획이 하나씩 커지면서 흐가 되는 건데 마찬가지 목은 항상 젖어 있잖아요. 목구멍. 그러니까 뭡니까? 마지막으로 물 소리죠. 소름이 돋습니다. 그래서 아설순치읒, 목화토금수로 자음을 3개씩 만들어서 16개. 그리고 그 중에서 반치음, 세모가 따로. 이거는 목화토금수에 해당되지 않고 치음이지만 반치음이다라고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17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음은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천지인 3개 가지고 모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삼성 폰 보면 모음 쓸 수 있죠? 대단하죠. 이 자음 아래 하늘 가지고 위아래로 아야 어여 옆으로 아야 어여 만들어서 그걸 또 복모음까지 만들어냅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고 신기해합니다. 외국은 모음이 아예 5개 정도밖에 없어요. 다 그 정도밖에 모음이 없습니다. 거기서 히라가나도 가키구개고 사실세로 다 그 정도. 몽골의 파스파 문자도 5개 모음으로. 그러니까 모음을 5개 정도밖에로 아예 2, 5 정도 한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데 우리 세종대왕은 모음을 이루는 게 천지인으로 아야, 어여, 오요, 우유, 그리고 봉범, 왜, 와, 다 만들어냅니다. 놀라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를 세종대왕께서 홀로 진짜 정말 하늘이 된 예주를 만드셨는데요. 가끔씩 보면 어떤 교수도 그렇고 훈민정음이 몽골의 파스파 문자를 베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훈민정음에 보면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만드셨는데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라는 구절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자가 몽골의 파스파 문자를 말하는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단언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때 전자는 통상적으로 우리 이제 학자들은 한자의 전서체를 의미합니다. 전서체가 중국의 진시황 이전에 고대 중국이 이제 갑골문을 썼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한자에 보면 옛날에 전예 해행초라고 있었습니다. 전서체가 있었고 예서체가 있었고 해서체가 있었고 행서체가 전예 해행초, 초서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흘려지는 건데 옛날
옛날체가 전서체. 우리가 흔히 도장 팔 때 옛날 막 이렇게 딱딱 각져가 복잡하게 생긴 글자. 중국의 진나라 이전에 고대에 쓰던 건데 뭐 주나라도 쓰던 거를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면서 재상인 이사한테 복잡하고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달랐던 옛 갑골문을 통일시킵니다. 진나라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면서 도량형과 글자를 통일하죠. 그때 진시황이 만든 글자가 전서체입니다. 소전이라고 하는데 옛날 갑골문을 정리를 해서 만든 그 전서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디자인적으로 멋있죠. 복잡하고 우리가 흔히 도장 팔 때 쓰는 글자 있죠. 그게 전서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서체가 나오고요. 예서체가 이제 간략화시키고 너무 전서체가 복잡하니까 갑골문에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하는 이제 한자 정자체가 이제 해서체입니다. 그래서 해서체가 정자체고요. 그 다음에 그걸 흘린 게 행서체고 그 다음에 그걸 더 막 흘려 쓴 게 이제 초서체입니다. 전여해행초라 그러는데 그때의 전서, 즉 고대 갑골문의 그 각진 글자를 모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이 어떻습니까? 훈민정음이 각져 있잖아요. 마치 전서체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게 몽골의 파스파 문자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몽골의 파스파 문자 베꼈대. 가끔 싶으면 지금 안다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 교수의 얘기 듣고서 뭐 제대로 알고나 떠들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거기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웬 그러냐면 물론 세종대왕께서는 몽골 글자인 파스파 문자도 알고 계셨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공부하셨고요. 몽골의 파스파 문자도 그게 훈민정음처럼 표음 문자인 건 맞습니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음가가 보면 달라요. 그리고 몽골의 파스파 문자는 모음이 합쳐져서 이 아라는 모음이 합쳐져서 다르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른 음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원리가 없어요. 우리 훈민정음은 음가 비슷하게 생긴 글자는 같은 계열이죠. 그그크, 느드트, 무브프, 그다음에 리을 이렇게 다 비슷한 글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음가가 오카토금수로 즉 구강 구조에 맞춰서 된 거잖아요. 근데 파스파 문자는 그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글자예요. 표음 문자라는 원리가 비슷하고 모양이 전서체처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몽골의 파스파 문자를 참고를 할 수는 있었지만 그걸 베낀 건 전혀 아니거든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아닌 게 너무나 명확한데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아니 몽골의 파스파 문자하고 전혀 다른 원리를 만들어줬는데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저는 참 안타까워. 선머슴이 사람 잡는다고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많은가요? 여러분 요즘 AI가 대세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구글의 제민이라든지 또 뭐 챗GPT도 있는데 여러분 양대 AI한테 한번 쳐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한글같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한글이라고. 한글은 인류 역사상 맨 마지막에 탄생한 글자이고요. 여러분 세계 언어 생태 보고서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한 7,000개 언어가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반도에도 5개 언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하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요. 조선어가 있고 남한어가 분리가 됩니다. 언어가 다르다고 보는 거죠. 사실 뭐 단어도 다르고 요즘 많이 다르겠으니까 이제 조선어, 한국어 다르다고 씁니다. 두 번째, 조선 수어가 있습니다. 수어가 있고요. 남한 수어가 있습니다. 벌써 4개가 되죠. 그다음에 제주어가 있습니다. 제주어도 방언이지만 한국어가 다르다라고 제주어는 딱 새로운 언어라, 다른 언어라고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5개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7,000개가 되고요. 그 중에서 국어의 지위, 그러니까 한국어처럼 국어의 지위를 받고 있는 게 57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570개의 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는 몇 개? 그럼 570개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는 1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문자가 5개 나라의 언어를 표기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영어 예를 들어서 알파벳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언어를 표기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100개의 문자 중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마지막에 태어난 문자는 우리 훈민정음 한글입니다. 지금부터 한 600년 전에 탄생이 됐죠. 그 이후로 탄생된 문자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마지막에 만든 문자, 우리 세종대왕께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체계적이고 이거보다 더 좋은 문자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대여섯 살이면 배워서 떼는 한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이 위대함을.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한국어가 지금 계속해서 인기가 있는데요. 특히 미국 대학에서 지금 한국어의 인기가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다고 보고 됩니다.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지난 10년간 미국의 대학생들의 제2외국어 선택이 보면 유럽 언어들은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프랑스어, 독일어 이렇게 다 마이너스가 되는데 유일하게 고속 성장을 해가지고 100% 성장한 언어가 있습니다. 유일합니다. 그게 우리 한국어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또 미국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학생들이 제2외국어로 한국을 선택하는 게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추세를 알 수 있죠. 뭐 동남아에서 한국어 인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유럽에서도 그렇고 지금 집계되는 거에 의하면 한국어가 전 세계 언어 중에 영향력으로 한 6위 언어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6위, 7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경제 규모가 한 12, 3위권 정도 됩니다. 어쩔 때는 뭐 우리가 이탈리아를 앞서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뭐 한 12, 3위권, 한 10위권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전 세계 탑 6, 6위권입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의 경제 규모보다도 훨씬 언어가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우리의 언어의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는 우리의 문화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거는 저는 우리 한글이 갖고 있는 한글의 과학적인 우수성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글이 사실 외국 사람들이 배우기 힘든 언어가 한국어거든요. 근데 글자까지 만약에 복잡하면 외국 사람들이 아마 두 손 두 발 들었을 텐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어를 금방 익혀요. 진짜 정인지가 쓰는 해례문 서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 나절이면 배울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깨우칠 수 있다.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열흘이면 깨우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만 머리가 있으면 아침 나절이면 배울 수 있는데 진짜 외국인들은 아침 나절에 배워버립니다. 이런 문자가 없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국어 되게 예쁘고 복잡하게 생긴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쉬운 거였어? 그러니까 흥미가 확. 왜냐하면 조금만 배워도 읽을 수는 있어요. 읽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언어 교육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정말 외화 보기 바빴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드라마가 전 세계, 우리나라 영어가, 또 우리나라의 노래가,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각종 제품들이 세계를 휩쓸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싶어 하고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 말을 배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위상이 됐죠.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훈민정음에서 사라진 내 글자를 부활시킬 수는 없나요? 맞습니다. 저는 세종대왕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한글을 쓰는 걸 보고 있으면 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왜 다 만들어준 걸 왜 안 쓰냐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라진 글자를 이렇게 쓴 게 사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말에 사라진 것들 없애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자체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을 표기하던 글자에서 우리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발음들, 뭐 아레아라든지 이런 발음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라졌겠죠. 근데 그때는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지금 한글 네 글자가 사라져서 이렇게 표준어를 만든 게 거의 한 90년 정도 된 얘기입니다. 1930년대니까요. 그러면 그때 만들어진 한글 철자법과 표준,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어요. 지금 이렇게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이제 글로벌화된 시대에 우리 훈민정음의 옛날 사라진 글자, 예를 들어서 흡승경음, 비흡승경음 하면 P하고 F를 완전히 구분할 수 있고 B와 V도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릴 때 영어 배울 때 그 번데기 발음이라고 했던 TH, thank you 할 때 TH, 그게 뭡니까? 그게 시옷도 아니고 thank you도 아니고 땡큐도 아니에요. thank you. 그거 시옷 디귿으로 표시하면 돼요. 근데 TH가 여러분 영어 발음할 때 thank you 할 때 혀를 이에 대면서 발음하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시옷이 이고 디귿이 혀 발음이니까 혀가 이에 닿는 걸 그대로 만든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시옷 디귿이잖아요. 소름 돋잖아요. 그러니까 thank you가 번데기 발음이 시옷 디귿 표시하면 돼요. 실제로 옛날에 조선시대 때 영어 교재들 보면요. 다 P흡승경음, 비흡승경음으로 P하고 F를 구분했고요. B와 V를 구분했어요. 조선시대 아학이라는 교재 있었거든요. 아학편이라는 교재. 그거 보면 와 너무 지금보다도 훨씬 영어 발음 표기를 잘했는데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250만 명이 귀화하고 있던 또는 관광으로 왔던 뭐 인플루언서로 왔던 뭐 의료 관광으로 왔던 노동자로 왔던 이제 우리는 다민족 사회가 됐습니다. 5%가 이미 외국인입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와서 또 한국의 꿈을 갖고 귀화합니다.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 자기네 나라 이름을 우리나라로 표기하는데 P흡승경음, 비흡승경음 같은 거 있으면 훨씬 더 멋지게 원래 발음대로 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한글이 정말 우리나라 말만 표기하는 문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파벳도 위에다가 물결 무늬 표시하고 막 동그라미 표시해서 자기들이 없는 발음들은 변화해서 쓰지 않습니까? 베트남의 어도 다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어도 여러분 말씀드리면 쯔놈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베트남도 한자 문화권이에요. 한자로 이렇게 우리가 구결처럼 이렇게 쓰던 거를 17세기에 서양 선교사들이 이거 복잡하니까 알파벳 로마자로 해서 만든 거예요. 참 베트남은 지금 요즘 경제 성장하고 있지만 안타깝지 않습니까? 전염상하지 않습니까? 17세기에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로마자로 표기한 걸 지금 자기네 국어로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히라가나 옛날에 우리가 상찰 이두 쓰던 그 방식으로 음도 훈도 하던 거에서 또 히라가나 가타가나 써가지고 우리 옛날에 쓰던 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지금도 50음도 일본의 비극이라는 책에 나오죠. 50음도로 자기네 나라 문자가 그 언어를 가둬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자가 언어를 가두는 건데 우리는 28개 문자에서 24개로 없앰으로써 24개의 문자에 우리 언어를 가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피읍승경은 비읍승경이라든지 시옷디귿이라든지 각종 복잡함들 살려야 되는데 우리 보면 허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건 틀린 거야 이건 맞은 거야 표준어에서 막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건 틀린 거야 라고 해서 굉장히 저는 권위주의적인 권위주의적인 거라고 해서 뭐 표준어라는 게 왜 그게 표준어야 그렇게 쓰면 허용할 건 허용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우리 국립국어원이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피읍승경 비읍승경 안 쓰는 게 우리말을 지키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예.